낡은 꽃집의 주인 72살 박수님의 일상은 정물화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50년 전 그날 기차역의 차가운 공기 속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채 평생을 홀로 살아온 여인의 주름진 손에 어느 날 바스러질 듯 낡은 노란 봉투 하나가 쥐어집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체국 분류함 틈새에 숨겨져 있던 1976년산 미배달 편지였습니다. 먼지 쌓인 봉투 안에는 한 남자의 인생과 여인이 평생 믿어온 진실을 뒤흔들 고백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어버린 시간, 주인을 잃은 줄 알았던 이 편지는 과연 그녀의 멈춰진 삶을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갑게 가라앉은 이른 아침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재개발 구역, 그 골목길 어귀에는 자그마한 꽃집 하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게의 이름은 수님 꽃방입니다. 72살의 박수님 할머니는 평생을 이곳에서 꽃과 함께 나이를 먹어왔지요. 수님 씨는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꽃시장에 다녀옵니다. 그리고는 정갈하게 빗어넘긴 쪽머리를 매만지며 가게 앞을 깨끗이 빗어내지요.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싱그러운 백합 향기와 장미 향이 은은하게 번져나갑니다. 수님 씨는 시든 꽃잎 하나하나를 가위로 정성스럽게 다듬으며 조용한 라디오 음악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녀의 일상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추처럼 언제나 일정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수님 씨가 안경을 고쳐 쓰고 장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죠. 투박한 오토바이 소리가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평소 보던 집배원 아저씨가 아니라 앳된 얼굴의 젊은이가 커다란 가방을 메고 들어옵니다. 신입 집배원인 26살 강진호 청년입니다. 진호 씨는 어딘가 긴장된 표정으로 한참 동안 수님 씨의 얼굴과 가게 안을 번갈아 살핍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 실례지만 박수님 할머니 되시나요? 이 꽃집 운영하신 지 오래되셨다고 들어서요. 진호 씨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수님 씨는 돋보기 안경 너머로 청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아요. 내가 여기서만 50년 넘게 꽃집을 했지요. 무슨 일인가요, 젊은이? 진호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탁자 위의 물건을 수님 씨 쪽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것은 누런색 봉투였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의 상태가 참으로 묘했습니다.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해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고 곳곳에는 검은 먼지가 겹겹이 쌓여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거든요. 진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정말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체국 창고 깊숙한 곳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분류함 틈새에 끼어 있어서 50년 동안이나 묻혀 있었더라고요. 1976년에 발송된 편지입니다. 배달 사고로 이제야 도착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수님 씨는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50년이라니요. 반세기 전의 편지가 이제야 주인을 찾아왔다는 소리는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게 오래된 종이 향이 코끝을 스친다. 봉투 전면에는 이제는 빛이 바랜 푸른색 만년필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박수님. 그리고 보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수님 씨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최민석? 그토록 잊으려 애썼던
아니 평생 가슴 한구석에 못 박아두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그리고 엇갈린 운명 때문에 서로의 손을 놓아야 했던 그녀의 첫사랑입니다. 수님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집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진호 씨가 걱정스러운 듯 다가오지만 수님 씨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50년 전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를 원망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수많은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낡은 봉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언가 간절한 말을 전하려 했습니다. 수님 씨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의 윗부분을 조심조심 찢어냈습니다. 50년 동안 갇혀있던 시간이 비로소 바깥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순간입니다. 봉투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숨을 몰아쉬며 편지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꽃집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오직 수님 씨의 거친 숨소리와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50년을 돌아온 고백이 드디어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낡은 종이를 펼치는 수님 씨의 손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종이는 너무 오래되어 접힌 선을 따라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요. 누런 종이 위에는 푸른색 잉크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 빼곡합니다. 첫 문장을 읽자마자 수님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종이 위로 떨어집니다. 1976년 10월 15일 그날의 날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거든요. 편지 속 민석 씨는 간절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수님아, 이 편지가 너에게 무사히 닿기를 바란다. 오늘 밤 10시 마지막 기차역 시계탑 앞에서 기다릴게.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함께 살자. 내가 오지 않으면 나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수님 씨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것은 빛바랜 작은 안개꽃 조각이었습니다. 50년 전 민석 씨가 그녀에게 수줍게 건넸던 바로 그 꽃잎이었죠. 수님 씨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날 밤 수님 씨는 집 마당에서 밤이 맞도록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은 오지 않았고 그녀는 민석 씨가 마음을 바꿔 자신을 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민석 씨는 오지 않는 그녀를 기차역에서 밤새도록 기다렸던 것입니다. 편지가 배달되지 않았기에 벌어진 너무나도 가혹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민석 씨, 미안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나를 배신한 줄로만 알았는데 수님 씨의 목매인 통곡 소리가 텅 빈 꽃집을 가득 채웁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 한구석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원망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를 미워하며 보냈던 수많은 밤이 후회와 미안함으로 바뀌어 그녀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수님 씨는 낡은 편지지를 가슴에 꼭 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서성이던 집배원 진호 씨는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할머니의 애달픈 울음소리에 청년의 마음도 덩달아 먹먹해졌기 때문이죠. 자신이 전달한 이 낡은 봉투가 할머니의 평생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진호 씨는 헬멧을 벗고 조용히 가게 문 앞을 지키며 할머니의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수님 씨가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평소보다 굽어 보이던 그녀의 등이 오히려 꼿꼿하게 펴져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슬픔 대신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편지에 적힌 민석 씨의 옛 주소지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덧그려 봅니다. 젊은이, 아직 거기 있나요? 수님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진호 씨가 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네, 할머니. 여기 있습니다.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수님 씨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깁니다. 그리고는 평생 한 번도 닫은 적 없던 꽃집 문에 개인 사정으로 휴업이라는 글자를 꾹꾹 눌렀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찾아야겠어요. 50년 동안 나를 기다렸을 그 사람한테 왜 내가 그날 나가지 못했는지 꼭 말해줘야겠습니다. 젊은이가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소? 수님 씨의 간곡한 부탁에 진호 씨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50년 전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편지 한 장을 이정표 삼아 사라진 옛 기억의 발자취를 찾아 길을 나설 채비를 마칩니다. 이제 막 저물어가는 노을이 꽃집 창가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반평생 넘게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수님 꽃방의 셔터가 무거운 소리를 내며 내려앉습니다. 철컥하는 자물쇠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골목 안에 울려 퍼집니다. 수님 씨는 혹시라도 가게 문이 덜 닫혔을까봐 몇 번이고 손잡이를 흔들어 봅니다. 그녀의 가슴 안쪽 주머니에는 50년을 돌아온 그 노란 봉투가 소중하게 들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구겨질까 혹은 바람에 날아갈까봐 수시로 손을 가져다 대며 그 존재를 확인하곤 합니다. 가게 앞에 세워진 빨간색 배달 오토바이 옆에서 진호 씨가 헬멧을 만지작거리며 서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로 수님 씨를 바라봅니다. 자신의 실수로 배달이 늦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체국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한 맺힌 여정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호 씨는 자신의 것보다 조금 더 깨끗한 여분의 헬멧을 수님 씨에게 건넵니다. 할머니, 이 헬멧 꼭 쓰셔야 해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오토바이가 제일 빠를 거예요. 제가 안전하게 모실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님 씨는 생전 처음 써보는 헬멧이 낯설어 엉거주춤한 자세로 서 있습니다. 진호 씨가 다가와 턱끈을 조심스럽게 조여주자 수님 씨는 쑥스러운 듯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올라탄 수님 씨의 손이 갈 곳을 몰라 방황하자 진호 씨는 자신의 옷자락을 꽉 잡으라고 일러줍니다. 곧이어 오토바이 엔진이 우렁찬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수님 씨의 얼굴을 시원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평소 꽃집 안에서만 보던 세상이 오토바이 속도에 맞춰 빠르게 뒤로 밀려납니다. 도심의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간판들이 휙휙 지나갈 때마다 수님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서울은 낮은 기와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골목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처럼 낯설고 번쩍거립니다. 할머니, 편지에 적힌 주소지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 근방이 예전에 청파동이라고 불리던 곳 맞죠? 진호 씨의 외침에 수님 씨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청파동 3가 12번지. 민석 씨가 살던 그 집 주소는 5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멈춰선 곳은 수님 씨의 기억 속 풍경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 대신 끝도 없이 높게 솟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지요.
순임 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려 멍하니 아파트 정문을 바라봅니다. 푸른 숲 아파트 101동이라는 금빛 글씨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민석 씨와 나란히 걷던 흙길도, 그와 함께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낡은 담벼락도 이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매끄러운 아스팔트와 차가운 콘크리트로 뒤덮여버렸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정말 그 집터가 맞나요? 산천이 변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하나도 남지 않았을 줄이야. 순임 씨는 허탈한 마음으로 아파트 단지 안을 서성입니다. 진호 씨는 얼른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옛 집원과 현재의 도로명 주소를 대조하며 어디가 민석 씨의 집이었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흔적까지 모두 지워졌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임 씨는 아파트 상가 모퉁이에 자리 잡은 낡은 복덕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나마 그곳은 건물이 낡아 보여 오래된 동네 어르신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녀는 품속의 편지를 다시 한번 꽉 쥐고 복덕방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갑니다. 과연 이 차가운 아파트 숲속에서 50년 전 떠난 민석 씨의 발자취를 단 한 조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요? 순임 씨의 심장이 기대로 인해 다시금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사무실 안은 밖에 번쩍이는 아파트 숲과는 딴판으로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입니다. 낡은 소파 가죽은 군데군데 해져 있고 벽면에는 이 동네의 수십 년 전 모습이 담긴 누런 지도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고쳐 쓰던 백발의 중개인 할아버지는 순임 씨가 내민 주소를 한참이나 들여다봅니다. 돋보기 너머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에고 할머니, 여기가 지금은 아파트 단지지만 예전에는 참 가파른 달동네였지요. 76년도면 벌써 50년 전인데 그때 살던 사람들은 재개발되면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민석이라는 이름도 참 흔해서 찾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중개인의 무심한 한마디에 순임 씨의 어깨가 힘없이 처집니다. 역시 너무 늦은 것일까요? 5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의 기억도 살던 집의 흔적도 모두 지워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도를 살피던 진호 씨가 희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듭니다. 어르신, 혹시 이 근처 시장 골목에 아주 오래전부터 사신 분은 없을까요?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중개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손가락으로 시장 북쪽 끝을 가리킵니다. 그곳에는 재개발 구역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는데 거기 사는 노파가 이 동네에 살아있는 역사라고 귀띔해 줍니다. 순임 씨와 진호 씨는 서둘러 그 집을 찾아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너져가는 담벼락 아래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던 허리가 굽은 노파를 발견하자 순임 씨의 심장이 다시금 두근거립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혹시 아주 옛날에 여기 살던 최민석이라는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선하던 사람인데. 순임 씨의 간절한 목소리에 채소를 다듬던 노파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듭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흐릿한 눈동자가 순임 씨를 한참 동안 살핍니다. 노파는 잠시 기억의 타래를 더듬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더니 이내 무언가 생각난 듯 무릎을 탁 칩니다. 아이고, 민석이? 그 기차역 근처에서 밤마다 누군가를 기다리던 그 불쌍한 총각 말하는구먼. 내가 기억하고 말고. 그 총각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기차역을 서성거렸지. 순임 씨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민석 씨가 정말로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을 타인의 입을 통해 확인하니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노파의 말은 수님 씨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어쩌나. 그 총각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고 울면서 짐을 싸서 떠났어. 부모님 따라서 저 멀리 외국으로 이민 간다는 소문만 무성했지. 들리는 말로는 거기서 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소리도 있고 아예 한국 땅은 쳐다보지도 않는다고도 하고 벌써 죽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세월이지. 노파의 말이 화살이 되어 수님 씨의 가슴에 박힙니다.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수님 씨는 눈앞이 캄캄해져 옆에 있던 진호 씨의 팔을 붙잡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이 편지가 결국 임자 없는 메아리가 되어버린 것 같아 눈물이 쏟아집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편지가 원망스럽고 그를 붙잡지 못한 젊은 날의 자신이 미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사람 찾는 게 예전보다 훨씬 쉬워요. 제가 어떻게든 더 알아볼게요. 진호 씨가 울먹이는 수님 씨를 다독이며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손에 쥐어줍니다. 하지만 수님 씨의 귀에는 그 어떤 위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허물어져가는 담장 너머로 지는 노을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품 안에 노란 봉투를 꺼내어 하염없이 어루만집니다. 비록 흔적은 사라지고 소식은 끊겼지만 이 편지 속의 진심만은 아직 살아있다고 믿고 싶은 심정입니다. 두 사람은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뒤로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차가운 도심의 길 위로 나섭니다. 과연 이 막막한 여정 끝에 살아있는 민석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수님 씨의 기도는 저무는 하늘가에 애처롭게 울려 퍼집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도 젊은 진호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담하여 벤치에 앉아있는 수님 씨 곁에서 쉼없이 스마트폰을 두드렸지요. 요즘 세상은 이름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시대니까요. 진호 씨는 우체국의 전산망과 인터넷 검색창을 번갈아 뒤지며 최민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명의 동명이인 중에서 50년 전 청파동에 살았던 인물을 찾는 일은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기보다 어려워 보였죠. 하지만 진호 씨의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여기 좀 보세요. 수님 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름이 할머니랑 똑같잖아요. 진호 씨의 외침에 수님 씨가 번쩍 고개를 듭니다.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진호 씨가 보여준 화면 속에는 소규모 장학재단의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설립자의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재단이 위치한 곳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도심 한복판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그 흔한 이름이 수님이라지만 왠지 모를 강렬한 예감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재단 사무실이 있다는 깔끔한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수님 씨는 입술을 바짝바짝 축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면에 보이는 수님 장학재단이라는 현판을 마주하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책상 앞에 앉아있던 한 젊은 남자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저희 재단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님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남자의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선한 눈매가 50년 전 기차역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젊은 시절의 민석 씨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님 씨는 말문이 막힌 채
남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그 시절의 민석 씨가 눈앞에 나타난 것만 같았지요. 진호 씨가 대신 나서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배달되지 못했던 편지 이야기와 그 편지의 주인인 박수님 할머니가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요. 진호 씨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노란 봉투를 꺼내어 보여주자 남자의 눈이 크게 휘둥그레집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님 씨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니, 정말 박수님 할머님이신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찾아 헤매시던 그분이 맞으신가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민석 씨의 손자라고 소개한 그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외국으로 떠나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평생 독신으로 살며 오직 수님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왔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수님 씨를 보고 싶어 했다는 말에 수님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나요? 살아는 계신 건가요? 수님 씨의 간절한 물음에 손자의 표정이 이내 어두워집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거운 입술을 뗐습니다. 할아버지가 현재 지독한 치매를 앓고 있으며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그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돌아온 편지가 이제 정말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수님 씨는 손자의 안내를 받아 민석 씨가 있는 병원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위로 그리운 민석 씨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늘게 떨리는 그녀의 손 안에는 여전히 그 노란 봉투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손자는 잠시 자리를 비우더니 서류함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액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액자 유리 너머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조심스럽게 끼워져 있었지요. 사진 속 여인은 맑은 눈망울에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로 50년 전 꽃 같던 시절의 수님 씨 모습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자신의 젊은 날을 마주하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민석 씨는 그녀의 사진을 단 한순간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이 사진을 보물처럼 여기셨습니다. 자식도 아내도 없이 홀로 재단을 꾸리며 사셨죠.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외국에서 거두어 키우신 양자이십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마음은 이미 50년 전에 기차역에 두고 오셨다고요. 손자의 나지막한 설명에 수님 씨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신은 민석 씨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는 오히려 수님 씨를 등불 삼아 어둠 같은 세월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수님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가 평생 바친 사랑의 고백이자 그녀에게 닿고 싶었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쩜 좋아.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만 아픈 줄 알고 당신을 미워만 했는데. 민석 씨, 정말 미안해요. 수님 씨의 흐느낌에 사무실 안은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진호 씨도 눈시울이 붉어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하기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손자는 조심스럽게 민석 씨의 현재 상태를 전했습니다. 민석 씨는 지금 육체적인 노안보다 더 무서운 기억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가 찾아와 어제의 일도 방금 본 사람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지요. 손자는
할아버지가 계신 경기도 외곽의 요양병원으로 모시겠다며 차 키를 챙겼습니다. 수님 씨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손자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이 멀어지고 점차 한적한 시골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님 씨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이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댔습니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는 법이잖아요. 할아버지께서도 할머니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진호 씨의 따뜻한 위로에 수님 씨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는 어느덧 숲속에 포근히 안긴 하얀 건물을 향해 들어섰습니다. 공기 중에 섞인 알싸한 소독약 냄새와 고요한 병원의 분위기가 수님 씨를 압도합니다. 차에서 내린 수님 씨의 발걸음은 마치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안내를 받아 길게 뻗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는 햇살이 가득 내리쬐는 작은 실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흰 머리가 성성한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오후의 햇살을 쬐고 있었지요. 수님 씨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창가 쪽에 앉은 한 노인에게 멈췄습니다. 뒷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50년 전 기차역에서 자신을 기다리겠다던 그 늠름했던 청년의 흔적이 가녀린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차마 발을 떼지 못한 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멈춰 섰습니다. 50년의 그리움이 눈앞에 실제하는 순간 그녀의 숨소리조차 멎을 듯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원에는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비단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님 씨의 눈에는 그 찬란한 햇빛조차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녀는 휠체어 뒷모습을 향해 한 걸음 발을 내디딥니다. 발자국 소리가 들릴 법도 하건만 휠체어 위에 놓이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수님 씨는 마침내 노인의 옆으로 다가가 멈춰 섰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민석 씨의 얼굴에는 50년이라는 긴 세월의 풍파가 깊은 주름이 되어 촘촘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늠름했던 청년의 기상은 사라지고 그저 작고 가냘픈 할아버지가 되어 힘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수님 씨는 목이 메어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석 씨의 가늘어진 손목을 살그머니 잡았습니다. 뼈마디가 도드라진 그의 손은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수님 씨는 숨을 깊게 몰아쉬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민석 씨, 저 왔어요. 들리세요? 수님 씨의 애틋한 부름에도 민석 씨는 허공만을 멍하니 응시합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초점이 없었고 마치 영혼이 잠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 사람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손자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거듭 말을 건넵니다. 할아버지, 여기 좀 보세요. 할아버지가 평생 기다리시던 박수님 할머니가 오셨어요. 네,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할아버지. 손자의 재촉에 민석 씨가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수님 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수님 씨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기대로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금방 수님아 하고 불러주지 않을까, 그 옛날의 다정한 미소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가슴속에서 요동쳤지요. 하지만 민석 씨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는 수님 씨의 가슴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신데 나를 보고 울고 계셔? 나를 아는 사람이요? 민석 씨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푸석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처음 보는 낯선 할머니를 대하는 듯한 무심함과 경계심만 서려 있었지요. 50년을 그리워하며 찾아온 사람인데 정작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완전히 지워졌다는 사실에 순임 씨는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은 이토록이나 잔인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바쳐 그리워했는데 정작 그 그리움의 주인은 기억의 감옥에 갇혀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순임 씨는 북받쳐 오르는 슬픔을 억누르며 민석 씨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두 손을 꼭 쥔 채 자신의 얼굴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민석 씨의 마른 손등 위로 툭툭 떨어져 번집니다. 민석 씨, 정말 저를 모르시겠어요? 청파동 기차역에서 기다리겠다고 편지 쓰셨잖아요. 제가 그 편지를 이제야 받았단 말이에요. 50년이나 늦어서 정말 미안해요, 민석 씨. 순임 씨의 애원에도 민석 씨는 그저 고개를 갸우뚱하며 멍한 표정을 지을 뿐입니다. 기차역이라는 단어도 편지라는 말도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순임 씨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품 안에서 그 낡은 노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보물이라도 되는 양민석 씨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봉투는 민석 씨의 손가락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며 세월의 무게를 토해냅니다. 순임 씨는 그가 단 한 줄의 기억이라도 되찾아 주기를 바라며 간절한 눈빛으로 민석 씨의 메마른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정원 위로 부는 바람이 두 사람의 사이를 시리게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민석 씨의 무심한 눈빛을 마주한 순임 씨의 가슴은 이미 천 갈래 만 갈래로 찢겨나갔지요. 50년의 그리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기억의 상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순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 씨의 무릎 위에 놓인 노란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안쪽 깊숙한 곳에 남아있던 작은 종이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그 안에는 50년 전 민석 씨가 편지와 함께 담았던 이제는 바스러질 듯 말라버린 작은 안개꽃송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임 씨는 숨을 죽인 채 그 마른 꽃잎들을 민석 씨의 투박하고 마른 손바닥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민석 씨, 기억나세요? 당신이 나한테 처음으로 건넸던 꽃이잖아요. 이 꽃을 보면서 나를 기다렸다고 적으셨잖아요. 민석 씨는 손바닥 위에 놓인 이름 모를 갈색 부스러기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이물질을 보듯 무표정한 얼굴이었지요. 그런데 그가 거친 손가락으로 꽃잎을 살짝 문지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스러진 꽃잎에서 아주 희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하게 오래된 숲의 냄새와 같은 향기가 피어오른 것입니다. 민석 씨의 동공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초점 없이 흔들리던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생기를 되찾으며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꽃잎을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순임 씨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늪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려는 듯 그의 시선은 순임 씨의 눈과 코, 입술을 샅샅이 훑쳐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민석 씨의 메마른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임, 순임아, 너 정말 순임이 맞니? 갈라진 목소리가 그의 목구멍을 타고 힘겹게 흘러나옵니다. 순임 씨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눈물을 펑펑 쏟으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민석 씨의 눈에도
어느덧 뜨거운 눈물이 고여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기차역에서, 그 추운 데서 내가 너를 얼마나 불렀는데. 민석 씨는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기억의 저편에 꽁꽁 묶어두었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사랑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그는 힘없는 팔을 뻗어 수님 씨의 젖은 얼굴을 소중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은 비록 늙고 야위었지만 수님 씨를 붙잡는 힘만큼은 50년 전 청년 시절의 그것과 다름없이 절실했습니다. 미안해요, 민석 씨. 편지가 이제야 왔어요. 내가 늦은 게 아니에요. 우리 운명이 조금 늦게 도착했을 뿐이에요. 수님 씨는 민석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두 노인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소리가 고요한 병원 정원을 가득 채웁니다. 50년이라는 거대한 세월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민석 씨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경계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평생을 기다려온 단 한 사람을 향한 깊은 애정과 안도감만이 가득했지요. 멀찍이 떨어져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진호 씨와 손자도 참았던 눈물을 닦아냅니다. 배달 사고로 시작된 비극적인 엇갈림이 50년의 시간을 돌아 마침내 기적 같은 만남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정원 위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은 이제 두 사람을 축복하듯 더욱 따스하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는 민석 씨의 손을 꽉 쥔 채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를 혼자 두지 않겠노라고,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노라고 말이지요. 50년을 돌아온 고백은 그렇게 눈물 섞인 재회 속에서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진 후 병원 정원에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두 노인은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아이들처럼 서로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기억은 이제 안개꽃 향기를 타고 돌아온 듯 예전보다 훨씬 맑고 투명해져 있었지요. 수님 씨는 그의 곁에서 5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왜 기차역에 나가지 못했는지, 왜 답장을 보낼 수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을요. 민석 씨, 제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보낸 그 노란 봉투가 우체국 구석에 끼어서 50년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대요. 나는 당신이 나를 잊고 떠난 줄로만 알고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정말 미안해요. 수님 씨의 고백에 민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의 기색이라곤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긴 세월 동안 혼자서 마음고생을 했을 수님 씨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민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에게 답했습니다. 아니야, 수님아. 내가 더 미안하다. 나는 내가 마음이 변해서 오지 않은 줄 알고 너를 탓하며 한국을 떠났었지. 하지만 외국에서도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내 마음속엔 언제나 20살의 내가 살고 있었단다. 민석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님 씨의 얼어붙었던 가슴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돌덩이가 비로소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님 씨는 그제야 그가 만든 수님 장학재단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 씨는 쑥스러운 듯 허공을 바라보며 대답했지요. 성공해서 한국에 돌아오면 꼭 너를 찾고 싶었어. 그런데 내 소식을 알 길이 없더구나. 그래서 내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면 언젠가 내가 그 소문을 듣고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등대를 세운 거란다.
결국 이렇게 등대 불빛을 보고 찾아와 주었으니 내 인생은 이제 여한이 없구나. 수님 씨는 그의 깊고 넓은 사랑 앞에 다시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꽃집에서 꽃을 가꾸며 홀로 늙어가는 동안 이 남자는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선한 일을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엇갈린 운명을 탓하기보다는 이제라도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민석 씨, 우리 남은 시간은 이제 헤어지지 말아요. 제가 매일 맛있는 것도 챙겨오고 예쁜 꽃도 가져올게요. 우리 다시는 아프지 말기로 해요. 수님 씨의 약속에 민석 씨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미소는 50년 전 청년 시절의 그 다정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몸은 쇠약해지고 기억은 가끔 흐릿해질지 몰라도 서로를 향한 영혼의 울림만은 선명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정원 벤치에 앉아 지나온 세월을 추억했습니다. 슬펐던 기억도 고통스러웠던 오해도 이제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한 페이지가 되어 바람에 흩날려갔습니다. 수님 씨는 민석 씨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마주한 고백은 이토록이나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맺혔던 응어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생애 가장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약속이라도 한 듯 더욱 꽉 맞잡아졌고 정원의 꽃들도 그들의 고백이 완성된 것을 축하하듯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변두리 골목의 수님 꽃방이 다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의 모습이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고 칙칙했던 셔터는 화사한 파스텔 톤으로 새로 칠해졌고 입구 위에는 나무 향이 물씬 나는 새 간판이 걸렸지요. 간판에는 예쁜 손글씨로 수님과 민석의 꽃집이라는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가게 안은 이전보다 훨씬 다채롭고 싱싱한 꽃들로 가득 차 골목 입구까지 달콤한 향기가 구름처럼 몽글몽글 피어오릅니다. 동네 사람들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닫았던 꽃집이 다시 열린 것을 반기며 하나둘 고개를 내밉니다. 가게 안쪽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아늑한 구석에는 민석 씨를 위한 폭신한 소파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는 병원복 대신 정갈한 남방을 입고 지팡이를 무릎 위에 올린 채 가만히 앉아 있지요. 민석 씨의 시선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꽃을 다듬는 수님 씨의 뒷모습을 쫓아갑니다. 기억이 가끔 흐릿해지는 날도 있지만 수님 씨의 얼굴만 보면 그의 눈가에는 금세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수님 씨는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민석 씨와 눈을 맞추고 마치 수줍은 소녀처럼 배시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그때 경쾌한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우체국 집배원 진호 씨가 꽃집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이제 진호 씨는 배달 업무가 아니더라도 이곳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양손 가득 따뜻한 붕어빵 봉투를 들고 밝게 인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오는 길에 노란 은행잎이 아주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진호 씨의 목소리에 가게 안이 금세 활기로 가득 찹니다. 수님 씨는 반갑게 진호 씨를 맞이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줍니다. 어이구, 우리 집배원 양반 왔구려. 매번 이렇게 빈손으로 안 오니 어쩌나. 얼른 와서 차 좀 마셔요. 진호 씨는 품 안에서 편지 한 통을 조심스럽게 꺼내 민석 씨에게 건넵니다. 그것은 민석 씨가 매일 아침 꽃집 안에서 수님 씨에게 전하는 오늘의 편지입니다. 비록 같은 공간에 있지만 민석 씨는
50년간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매일 조금씩 적어 순임 씨에게 선물하기로 했거든요. 진호 씨는 그 편지를 정식으로 배달해주는 역할을 기쁘게 맡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의 고백 배달 왔습니다. 할머니께 직접 읽어드려 보세요. 민석 씨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펼칩니다. 비록 글씨는 조금 삐뚤빼뚤하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순임아, 오늘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50년 전 못다한 사랑을 이제야 매일 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하구나. 내일도 모레도 우리 꽃길만 걷자. 민석 씨의 낭독에 순임 씨는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손자도 이제는 재단을 통해 두 사람처럼 엇갈린 인연들을 찾아 편지를 전해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50년 전의 배달 사고가 이제는 세상의 수많은 아픔을 치유하는 희망의 씨앗이 된 셈이지요. 꽃집을 찾은 손님들은 두 노인의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한 손님은 어머, 사장님 얼굴이 꼭 꽃처럼 피어나셨네? 라며 덕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순임 씨는 창가에 비친 자신과 민석 씨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비록 머리는 백발이 되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인의 모습입니다. 순임 씨는 가게 앞마당에 핀 노란 소국 한 송이를 꺾어 민석 씨의 가슴에 정성스럽게 꽂아줍니다. 그리고는 민석 씨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환하게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50년을 돌아온 노란 봉투는 이제 슬픔이 아닌 매일 아침 새롭게 피어나는 행복의 꽃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할 날들을 비춰주는 따스한 햇살입니다. 순임 씨의 행복한 웃음과 함께 50년의 기다림을 간직했던 꽃집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